깊은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끊긴 정막 속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낮은 포효가 들려옵니다. 초가집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식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서로의 손만 꽉 잡습니다. 얇은 방문 창호지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그 순간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집채만 한 짐승이 들이닥칩니다. 비명지를 새도 없이 누군가가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짐승의 노란 눈빛과 마주치며 얼어붙습니다. 이것은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이 땅의 사람들이 매일 밤 겪어야 했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면 살 길이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호랑이와의 마주침은 정신을 차릴 틈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 속 호랑이가 아니라 조상들의 생존을 위협했던 진짜 괴물의 실체를 마주하러 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태종실록, 세조실록, 영조실록 등 조선 왕조실록의 방대한 호환 기록과 연려실 기술, 그리고 최신 역사학계의 연구 자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계바늘을 600년 전 조선 건국 초기인 1392년 무렵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말 그대로 호랑이의 왕국이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이 땅은 호랑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건국 초기 새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은 산을 깎아 궁궐을 짓고 숲을 베어내 밭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숲의 주인인 호랑이의 영역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내려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펼쳐보면 건국 직후부터 호랑이 피해, 즉 호환에 대한 기록이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단순히 가축을 물어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태종 2년인 1402년의 기록을 보면 경상도에서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닌데 오직 짐승 때문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호랑이가 무서워 농사를 포기하고 도망치는 유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시절 백성들의 하루를 상상해 볼까요? 해가 지면 산 및 마을 사람들은 모든 활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뒷간이 급해도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요강을 방 안에 들여놓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여름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눕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울타리를 가볍게 뛰어넘었고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람을 낚아채 갔습니다. 심지어 조정의 관리들이 오가는 한양 도성 안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광화문, 종로, 남산 일대에도 수시로 호랑이가 출몰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가 한양 근교 주막에서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거나 새벽에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가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은 어쩌면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걸었던 최면이자 마지막 배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그 압도적인 힘과 속도를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랑이의 지능적인 면모에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매복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 노약자나 아이, 술 취한 사람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한 번 사람 고기 맛을 본 호랑이는 계속해서 인간만을 사냥하는 시기노가 되어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실록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가면서도 발소리를 죽여 옆 방의 가족들이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기막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백성들은 호랑이를 그냥 짐승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산에 사는 군주라 하여 산군, 산신령님이라 하여 산신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숭배해야만 했던 이중적인 감정.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대자연의 힘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조정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백성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나라에서 왕의 권위는 설 곳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맹수들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급기야 왕이 사는 궁궐의 담장마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위협이 국가의 존립을 흔들 정도가 되자 조정은 결단을 내립니다. 단순히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호랑이를 잡아들이는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선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특별한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오직 호랑이만을 잡기 위해 선발된 최정예 무사들, 바로 착호갑사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떤 방식으로 그 무시무시한 맹수와 맞서 싸웠을까요? 총도 없던 시절 창과 화살만으로 호랑이를 잡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호랑이를 쫓았던 조선의 특수부대,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호랑이라는 대자연의 공포 앞에서 백성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 그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조정이 만든 호랑이 전문 특수부대 착호갑사였습니다. 시계는 1416년 태종 16년으로 넘어갑니다. 호랑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태종 이방원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단순히 각 고을의 수령에게 호랑이를 잡아라라고 명령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군 산하에 호랑이 사냥만을 전담하는 정예 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잡을 착, 범호호, 갑옷갑, 선비사. 이름 그대로 갑옷을 입고 호랑이를 잡는 무사들, 착호갑사의 탄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테러 특수부대나 맹수 제압방 같은 성격이지만 그 이상과 처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냥꾼의 이미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착호갑사는 조선 전기의 중앙군인 5위에 소속된 정식 군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40명 정도로 시작했으나 호환이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심해지자 세조 때는 440명까지 늘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을까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착호갑사를 뽑는 기준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양손에 각각 신근, 그러니까 합쳐서 60kg 넘는 짐을 들고 100보 이상을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목화솜을 넣은 두꺼운 지쳐 입은 옷을 입고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했고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관역을 마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팔도에서 힘 좋고 발 빠르고 담력 센 장사란 장사는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도 치열했습니다. 단순히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라는 괴물과 눈을 마주치고도 뒷걸음질 치지 않을 강한 정신력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은 어쩌면 훈련받지 않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착호갑사들에게나 해당되는 생존 수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로 호랑이 아가리 앞에서도 창을 찔러 넣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최정예 부대는 실제로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수 한 명이 숲속에 숨어 있다가 활을 쏘아 잡는 방식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 사냥은 흡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일단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첩보가 들어오면 작전 구역이 선포됩니다. 이때 동원되는 인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착호갑사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를 몰아줄 몰이꾼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지방의 향리, 군인,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냥의 방식은 포위와 압박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몰입꾼이 산 아래서부터 꽹과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며 산을 포위해 올라갑니다. 징소리와 함성으로 호랑이의 혼을 빼놓으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호랑이가 소리에 놀라 도망치다 보면 결국 몰입꾼들이 의도한 길목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길목, 최후의 결전지에 차코갑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차코갑사들이 손에 쥔 주력 무기는 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이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화약 무기는 성능이 좋지 않았고 활은 두꺼운 호랑이 가죽과 근육을 뚫고 즉사시키기에 위력이 부족했습니다. 분노한 호랑이가 달려들 때 화살 한두 발로는 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창을 들고 육탄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달려드는 수백 킬로그램의 맹수를 향해 물러서지 않고 창을 꽂아 넣어야 하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갈렸습니다. 정신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창이 빗나가는 순간 목이 물어뜯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일에 왜 수많은 지원자가 몰렸을까요? 목숨을 내놓는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조선 사회의 신분 상승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차코갑사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이 따랐습니다. 호랑이를 가장 먼저 잡은 사람, 즉 초월에게는 즉시 관직을 내리거나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도 호랑이를 잡으면 면천 신분 해방이 되거나 군역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실록에는 호랑이 사냥에 성공해 벼슬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이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사냥에 실패하거나 호랑이를 놓치면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가는 등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아주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차코갑사들은 호랑이를 보면 공포심보다는 저놈만 잡으면 내 팔자가 핀다는 생각으로 눈에 불을 켰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성공을 위한 움직이는 보물상자였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조선의 사냐에서는 매일같이 징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코갑사들의 활약 덕분에 한양 도성 근처의 호랑이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는 듯 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제 호환이 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제도가 자리를 잡고 전문 사냥꾼들이 숲을 누비니 백성들도 조금은 안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제도의 허점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코갑사 제도는 묘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라고 준 권한을 이용해 백성들의 닭이나 돼지를 뺏어 먹는 가짜 차코갑사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호랑이 잡는 일을 핑계로 군역을 피하려는 양반집 자제들이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호랑이들의 적응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때를 지어 징을 치고 몰려오니 영리한 호랑이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숨거나 아예 인간의 혀를 찌르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라고 방심하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1468년 세조 14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랑이 사냥 부대가 산을 뒤지고 있던 그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깊은 산속도 외딴 시골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경비 병력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곳, 임금이 정사를 돌보는 한양의 심장부. 바로 궁궐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정예 병력이 지키는 곳, 높다란 담벼락과 겹겹의 문으로 둘러싸인 구중궁궐. 백성들은 임금이 사는 그곳만큼은 호랑이의 발톱이 닿지 않는 안전한 세상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468년 세조 14년의 어느 날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창덕궁 후원, 지금의 비원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과 왕비가 산책을 하고 나인들이 오가는 그 고요하고 엄숙한 공간에 맹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관들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아났고 궁녀들은 치마폭을 감싸 쥐고 건물 기둥 뒤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세조는 무인 기질이 다분한 왕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세조는 피씨는커녕 직접 활을 들고 나와 내 손으로 저 짐승을 잡겠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하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 겨우 말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착호갑사들이 궁궐 안으로 투입되어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호랑이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명 담을 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데 들어왔고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경고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랑이의 궁궐 침입이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공포스럽게 전개된 것은 1534년 중종 29년의 일입니다. 이 해는 역사상 최악의 호환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봄부터 호랑이가 한양 도성안을 제 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호랑이는 기어이 경복궁 근정전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호랑이가 경복궁 안으로 들어와 며칠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낮에는 숲이 우거진 후원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어슬렁거리며 건물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반번을 서던 군사들이 호랑이와 마주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는 보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왕의 침전 가까운 곳에서 크르릉하는 짐승의 숨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궁궐의 밤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중종에게 호랑이가 궁궐을 점거했으니 임금께서 잠시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 라고 주청했습니다. 일국의 왕이 짐승 한 마리가 무서워 집을 비워주고 피란을 가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 이어라고 하는데 보통은 전염병이 돌거나 화재가 났을 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궁을 옮기자는 논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호랑이의 태도였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도 이 대담한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궐 안 연못가에서 여유롭게 물을 마시고 사라졌다는 목격담까지 돌았습니다. 야사에서는 이때 호랑이가 새끼까지 데리고 들어와 궁궐 후원에서 젖을 물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왕의 정원이 맹수의 육아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중종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공포에 떨다가 호랑이가 스스로 담을 넘어 사라진 뒤에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과거 시험 날짜를 미루거나 야간 통행 금지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국가 시스템 전체가 호랑이 때문에 멈춰 서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산속에 있어야 할 호랑이가 궁궐까지 내려왔을까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여기에는 조선의 지리적, 사회적 변화가 얽혀 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뒤쪽으로 북악산, 인왕산과 능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즉,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면 곧바로 궁궐 후원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조선 초기와 중기를 거치며 인구가 늘어나자 백성들은 산을 깎아 밭을 만들고 하전 땔감을 구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호랑이들은 점점 더 깊은 산에서 밀려나 결국 인간의 도시 한양을 그리고 숲이 가장 울창하게 보존된 왕의 정원을 새로운 서식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의 개발이 호랑이를 왕의 침실 앞으로 초대한 셈입니다. 이 흉흉한 시절 백성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호랑이는 하늘이 내린 짐승이다. 임금의 정치가 어지러우니 하늘이 호랑이를 보내 꾸짖는 것이다. 가뭄이 들거나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속설은 백성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부패한 관리를 벌하고 무능한 왕을 경고하는 심판자의 이미지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평소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 금업자였다거나 백성을 괴롭히던 탐관오리였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호랑이님이 다 알고 물어갔다며 은근히 통쾌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힘없는 백성들의 씁쓸한 자기 위안이었겠지만 그만큼 당시 호환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자 호랑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술안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 있는 왕조차 벌벌 떨게 만드는 호랑이. 수백 명의 호위 무사를 거느린 임금도 피난을 고민해야 했던 그 공포. 그렇다면 담벼락도 없고 호위 무사도 없는 산골 마을의 힘없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호랑이는 왕을 꾸짖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아이를 물어가고 내 아버지를 해치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호랑이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고 더 끈질기게 목숨을 조여오는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호랑이 가죽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매를 맞고 호랑이 가죽을 세금으로 내지 못하면 집을 팔아야 했던 기막힌 현실. 그 첩첩산중 민초들의 삶 속에는 맹수와의 사투뿐만 아니라 탐관오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궁궐 담장마저 넘어버린 호랑이의 위세와 이에 떨던 임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피할 수 없었던 공포. 그렇다면 그 담장 밖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산골 마을의 백성들은 이 이중고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17세기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음력 10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음식을 장만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의 선앙당 혹은 산신각입니다. 그곳에는 하얀 눈썹을 휘날리는 산신령 옆에 늠름하게 앉아있는 호랑이 그림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 엎드려 빕니다. 산군님, 부디 올겨울에는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배가 고프시면 저희가 바친 돼지머리를 드시고 제발 마을로는 내려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풍경입니다. 어젯밤 내 이웃을 물어 죽인 원수에게 오늘 아침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빌고 있는 셈이니까요. 백성들은 호랑이를 감히 짐승이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산의 주인이라 하여 산군, 산신령의 사자라 하여 산신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미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힘없는 자들이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대상을 신으로 모셔 달래기라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호환을 당한 집안조차 대놓고 곡을 하거나 호랑이를 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산군님이 벌을 내리셨다며 체념해야만 남은 가족이라도 살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진짜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산에 있는 털난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아에 앉아있는 관복 입은 호랑이, 즉 탐관오리와 가혹한 세금 제도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자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통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아에서 호랑이 가죽, 즉 호피를 요구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집안이 망하지 않는다는 뜻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내내 호피는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자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조정은 각 지방마다 1년에 호랑이 가죽 몇 장을 바쳐라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습니다. 문제는 호랑이가 텃밭에 배추처럼 심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랑이는 신출귀몰하고 목숨을 걸어야만 잡을 수 있는 맹수입니다.
전문 사냥꾼인 차코갑사나 포수들도 1년에 한 마리를 잡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올해 우리 고을 할당량이 3장이다. 너희 마을에서 한 장을 책임져라. 수령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평생 호미와 낫밖에 잡아본 적 없는 농사꾼들이 산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을 호역, 호랑이 잡는 노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 호랑이를 잡으라니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운 좋게 호랑이를 발견한다 한들 훈련받지 않은 농민들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호랑이 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더 끔찍한 상황은 호랑이가 잡히지 않을 때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를 못 잡으면 세금을 낼 수 없으니 관아에서는 가죽 대신 돈이나 쌀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대납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호랑이 가죽 한 장 값은 쌀 30가마니에서 많게는 50가마니에 달했습니다. 당시 초가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호랑이 구경도 못한 백성들이 호랑이 가죽값을 물어내기 위해 소를 팔고 논을 팔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 자식들을 노비로 팔아넘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실록과 당시 문집들을 보면 호피값을 감당하지 못해온 가족이 야반도주했다거나 고을 수령이 호피를 핑계로 백성의 고열을 쥐었자니 산속의 호랑이보다 관아의 수령이 더 무섭다는 탄식이 쏟아집니다. 공자님 말씀에 가정맹어호, 즉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뼈저린 현실이었습니다. 산 군호랑이은 1년에 한두 번 내려와 사람을 해치지만 탐관오리는 1년 내내 매일매일 찾아와 세금을 뜯어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게 세금 때문에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호피를 구하지 못한 백성들이 개 가죽에 호랑이 무늬를 그려서 관아에 바치려다가 들켜서 곤장을 맞았다는 웃지 못할 총국도 전해집니다. 가짜 호피라도 만들어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모면해 보려던 그 절박함. 그것이 바로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생존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집니다. 조선 백성들에게 호랑이는 두 마리였습니다. 산에 사는 육체적인 공포의 호랑이, 그리고 제도라는 탈을 쓰고 백성의 삶을 갉아먹는 사회적 공포의 호랑이. 백성들은 낮에는 호피 세금을 내라는 광군을 피해 도망쳐야 했고 밤에는 진짜 호랑이를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사면초가 아니 사면초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순된 구조는 조선 사회를 오랫동안 짓눌렀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라고 독촉할수록 백성은 가난해졌고 백성이 가난해지니 산을 개간해 숲을 파괴했고 숲이 사라지니 호랑이는 더 자주 민가로 내려왔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무렵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 조선 땅에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물건이 남겨졌습니다. 화약 냄새와 함께 등장한 이 물건은 수천 년간 이어온 인간과 호랑이의 힘의 균형을 단숨에 뒤집어 버립니다. 창과 활로는 어림도 없었던 맹수, 신이라 불리던 그 존재를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사냥할 수 있게 만든 이것. 이 막대기 하나가 호랑이의 운명을 그리고 조선의 산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앞서 우리는 호랑이 가죽이라는 세금 탓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공포보다 관아의 수탈을 더 무서워했던 백성들의 기막힌 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성들은 호랑이를 산군님이라 부르며 제발 우리 마을을 비켜가달라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압도적인 야성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세기 말 한반도에 불어닥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 임진왜란은 이 땅의 생태계 서열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7년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건이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총입니다. 이 막대기 하나가 가져온 변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활이나 창은 호랑이의 두꺼운 가죽과 근육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십 명이 달려들어 창으로 찔러야 겨우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조총은 달랐습니다. 굉음과 함께 발사된 납탄은 호랑이의 가죽을 뚫고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수백 명의 몰입꾼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격 솜씨 좋은 포수 한두 명만 있으면 원거리에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호랑이 사냥은 국가의 전쟁에서 전문가의 비즈니스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전래동화나 민화에서 보는 털모자를 쓰고 긴 총을 맨 호랑이 사냥꾼의 이미지가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이들을 산척산행 포수이라 불렀습니다. 이 포수들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전에 차코갑사가 국가 녹봉을 받는 군인이었다면 후기의 포수들은 자신의 기술로 먹고 사는 프리랜서 전문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화전민 출신이거나 천민인 경우가 많았지만 탁월한 사격술 하나로 신분을 뛰어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호랑이가 출몰하면 고을 사또가 굽신거리며 그들을 모셔갔고 호랑이를 잡으면 두둑한 포상금과 함께 가죽값의 일부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어떤 생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술이 권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천대받던 사람이라도 남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한방을 쥐고 있으면 윗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지만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기술직 베테랑들처럼 말입니다. 조선의 포수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총 한 자루에 의지해 양반들도 벌벌 떠는 상군을 잡으며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조총의 보급과 포수들의 활약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영조정조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선의 호랑이 개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록을 보면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다는 기록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한양 도성 근처에서는 호랑이를 구경하기가 힘들어졌고 호랑이들은 총소리를 피해 더 깊고 험한 백두대간 줄기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호랑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은 정말로 편안해졌을까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호랑이라는 자연의 재앙은 줄어들었는데 그 빈자리를 인간의 탐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사냥이 쉬워지자 호랑이는 이제 공포의 대상에서 돈이 되는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여전히 고가의 사치품이었고 호랑이 뼈는 귀한 약재로 팔려나갔으며 고기조차 별미로 거래되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정의 고위 관리들과 부유한 양반들은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 위세를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호랑이가 줄어들어 잡기가 힘들어졌는데도 관아에서 요구하는 호피의 할당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기업 현장과도 닮아 있습니다. 현장의 자원은 고갈되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실적 목표는 요지부동인 상황 말입니다.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 가죽을 내놓으라는 압박. 이 모순적인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중간 관리자인 아전들과 맨 밑바닥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전문 포수들은 이 틈새에서 몸값을 올리며 풀을 축적하기도 했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호랑이가 없는 산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되기도 했습니다. 잡을 호랑이가 없으니 밭을 팔고 집을 팔아 호피값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임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호피 사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당하관하의 관리 이하는 호피를 깔지 마라. 신랑이 장가갈 때 호피를 빌려 쓰는 풍습을 금지한다는 식의 명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한번 불붙은 욕망은 왕의 명령으로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호랑이는 신성한 영물이 아니라
잡으면 인생을 역전시켜줄 로또이자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명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한반도의 호랑이는 인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한때는 산군이라 불리며 숭배받던 존재가 이제는 총구 앞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기술 조총과 자본시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자연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은 과연 평화로웠을까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멧돼지와 고라니가 급증해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또 다른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무너뜨렸을 때 그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조선의 19세기가 저물어갈 무렵 한반도 호랑이는 멸종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초총을 든 조선 포수들이 호랑이의 수를 줄여놓았다면 호랑이의 씨를 말려버린 결정적인 사건은 바다 건너에서 들어온 제국주의의 군화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호랑이 사진, 그 흑백 사진 속에 담긴 슬픈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1917년 겨울 함경도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일본인 고위 관료와 포수들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고 그들 발밑에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대오, 바로 조선 호랑이의 마지막 모습 중 하나입니다. 앞서 우리는 조총의 보급으로 호랑이 사냥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조선의 호랑이는 그 수가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깊은 산속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 바뀌면서 산군의 운명도 결정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한 정책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해수구제. 글자 그대로 해로운 짐승을 몰아내어 없앤다는 뜻입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호랑이와 표범,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사람과 가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방역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경찰과 헌병, 그리고 조직화된 사냥 부대를 동원해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산을 뒤졌습니다. 특히 1917년 일본인 사업가 야마모토 타다사부로는 정오군호랑이 정벌군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사냥 원정대를 꾸려 함경도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호랑이를 잡는 것을 일본 제국주의의 힘을 과시하고 조선의 길을 꺾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삼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24년 불과 56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잡힌 호랑이와 표범만 수백 마리에 달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던 왕이 불과 몇 년 만에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호랑이를 끝으로 남한 땅에서 호랑이의 공식 기록은 사실상 끊어집니다. 이후에도 산발적인 목격담은 있었지만 우리가 알던 그 이풍당당한 상구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환이라는 공포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한민족의 신화와 정신 속에 살아 숨 쉬던 야성도 함께 박제되어 박물관 유리관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재미있게도 호랑이가 사라지자마자 멧돼지와 고라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천적이 사라진 멧돼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도심 한복판까지 내려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호랑이를 피해 문을 걸어 잠갔다면 오늘날 우리는 멧돼지를 피해 편의점으로 도망치는 총극을 빚기도 합니다. 호랑이라는 절대자가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무질서가 찾아온 셈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자연의 흐름을 끊어버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록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사실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속담은 생존 확률 0%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네던 슬픈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호랑이는 멸종되어 사라졌는데 그 치열했던 생존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와 가난, IMF라는 경제위기, 그리고 전염병의 공포까지. 우리 현대사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죽으란 법은 없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자며 이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옛날 백성들이 호랑이 가죽 세금을 내기 위해 소를 팔고 야반도주를 하면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끈기가 지금 우리의 핏줄 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호랑이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집값, 은퇴 후의 불안한 노후, 자식들의 취업 걱정,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이 현대판 호랑이가 되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탐관오리의 수탈보다 더 교묘하고 피하기 힘든 보이지 않는 호랑이들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옛날 호랑이가 울부짖는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가장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관아의 횡포를 피해 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의 공포를 피해 마을로 내려와 착취를 견딜 것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모양만 다를 뿐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살아남아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랑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호랑이와 싸우며 다져진 강인한 생명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호랑이 굴처럼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우리는 또다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호랑이,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웠던 세상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잘 버텨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된 하루에 이 역사 라디오가 잠시나마 휴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역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